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향신 채소 중 하나. 뿌리, 줄기, 잎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활용도 최고의 채소 대파. 귀하디 귀한 몸값을 자랑하며 핫테크 열풍까지 이끌었는데 알싸한 매운맛에 은은한 단맛까지 육류와 생선 요리의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심플할수록 진짜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알싸하고 맛있는 식재료. 건강밥상 오늘은 대파와 함께한다.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향신 채소인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대파는 피로를 해소하고 몸의 한기를 없애주며 기운을 강화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의 흰 뿌리 부분을 총백이라고 하는데요. 성질이 따뜻해서 땀을 통해 몸속의 찬 기운을 밖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감기나 비염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딸은 콩밭에 보내고 며느리는 파밭에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잡풀 잡기가 힘들다는 대파 농사. 잔송 가는 만큼 맛은 최고다. 간장 베이스로 양념한 돼지 불고기에 매콤한 파채가 느끼함을 잡아준다. 파향 가득 대파 돼지 불고기.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서로 다른 아삭함을 반하게 되는 맛. 풍미를 한껏 끌어올린 대파 새우 볶음밥도 만들어보자. 대파가 피를 맑게 해줘서 몸에 좋은 건 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대파를 보통 단역이나 조연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오늘은 대파가 주연인 대파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맛있는 대파는 줄기가 매끈하면서 길고 곧게 뻗은 것이 좋고 흰색 때와 초록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싱싱하다. 대파는 잇몸, 잎집, 뿌리로 나뉘는데 부위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다. 우선 대파 뿌리는 잘라내고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 파를 얇고 길게 채 썰어준다. 생파 특유의 아린맛과 진액을 없애기 위해 썰어놓은 파채의 절반만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자. 대파를 사실 때는 가능하시면 흰 뿌리가 있는 대파를 사시고요. 이 흰 뿌리 쪽을 잘라서 깨끗이 씻어서 말리시면 육수에 넣으시면 아주 맛있는 육수가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대파. 찬물에 담가뒀던 대파는 체에 받쳐 물기를 쫙 빼준다. 계속해서 돼지 불고기 양념에 은근한 단맛과 풍미를 더해줄 양파도 채 썰어 준비하자. 오늘의 돼지 불고기는 간장 양념이 포인트. 담백하면서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간장에 가진 양념, 청주, 후추, 매실청 등을 넣고 잘 섞어준다. 이어서 준비한 간장 양념에 돼지고기를 1시간 정도 재워주자. 오늘 대파 돼지 불고기는 고추장 불고기가 아니고 간장 불고기입니다. 혹시 있을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후추를 넉넉히 넣고요. 또 생강을 넣어서 누린내를 잡았습니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돼지고기와 양파를 넣고 골고루 볶아준다. 간장에 잰 고기 양념이 타지 않게 빠르게 볶아주는데 여기에 채 썰어 준비해뒀던 파채 절반이 들어간다. 볶음에는 초록 부위인 잇몸 부위가 제격. 넉넉히 넣어 타지 않게 골고루 볶아준다. 마지막으로 물기를 뺀 파채에 양념을 더할 차례. 고춧가루와 설탕, 깨를 넣어 조물조물 버무려준다. 대파 돼지 불고기를 볶으실 때는요. 먼저 불고기 양념한 것과 양파를 넣고 볶으시는데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바짝 볶으셔야지 흔히 말하는 불맛이 납니다. 넓적한 그릇에 아삭한 식감으로 입맛을 살려줄 파채 소담스레 올리고 불맛 가득 입힌 돼지 불고기를 뱅 둘러놓으면 대파 돼지 불고기 완성!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입맛에 딱 맞는 맞춤형 레시피 대파 돼지 불고기. 양념 쫙 빼인 돼지 불고기에 매콤한 파절이는 신의 한 수다. 대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또 가끔 대파를 안 먹는 어른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파를 많이 넣어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파 새우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우리나라 대표 향신 채소 대파.
생으로 사용할 때는 알싸한 매운맛과 특유의 향이 있지만 익힐수록 촉촉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살아나는 반전 매력의 식재료다. 대파는 수분량이 달라 초록 부분과 하얀 부분을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 새우볶음밥에 들어갈 대파도 총총 썰어 준비하자. 대파 보관법은요. 토막 쳐서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지만요. 오래 두고 드실 때는 송송 썰거나 길게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국이나 찌개, 볶음용에 잘 쓸 수 있습니다. 볶음밥에 들어갈 채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엔 좀 더 잘게 다져도 좋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해줄 달걀도 넉넉하게 준비하자. 곱게 저어야 부드러운 에그 스크램블이 완성된다. 기름두른 팬에 타지 않게 중불에서 구워주는데 달걀물이 한데 덩어리 지지 않게 부쳐내는 것이 포인트. 송송 썰어 놓은 대파도 기름에 달달 볶아 향을 낸다. 벌써부터 침샘 폭발. 오늘 대파 새우 볶음밥의 포인트는 대파를 충분히 볶는 것입니다. 먼저 따로 대파를 충분히 볶아주셔야지 단맛이 올라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준비한 재료를 따로 볶아주기만 하면 끝. 센 불에 채소를 볶은 후 새우와 피망을 한데 넣어 살짝 볶아주자. 여기에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깊은 맛을 더해줄 굴소스, 참기름, 그리고 소금, 후추를 넣고 뭉치지 않게 섞어준다. 밥이 뭉개지지 않도록 주걱을 세워 자르듯 볶아주는 게 요령. 마지막으로 에그 스크램블과 볶음파를 넣어 합체하면 대파 새우볶음밥 끝. 오늘 대파 새우 볶음밥에 들어가는 밥은 뜨거운 밥으로 하셔야지 잘 볶아지고요. 밥도 따로, 채소를 따로 해서 같이 합치셔야지 아삭아삭한 식감도 살아납니다. 작은 용기나 밥 공기에 볶음밥을 담아 접시 위에 소복에 올려주고 새싹 채소로 싱그럽게 장식해주면 색감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대파 새우 볶음밥이 완성된다. 대파 한 뿌리와 새우 몇 개, 냉장고 속 달걀과 채소 두어 가지로 만들어낸 근사한 비주얼. 씹는 식감이 살아있다. 대파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특유의 아리고 매운맛을 내는 성분 때문에 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대파를 생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질이 따뜻해서 발산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면 국, 찌개면 찌개, 볶음 요리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감초 중의 감초 대파. 들어가는 순간 풍미를 더하고 조리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조연 아닌 주연 같은 대파의 향연. 시원함부터 달콤함까지 변신의 귀재 대파 앞에 불가침 영역이란 없다. 맛과 효능의 강자 대파. 진짜가 나타났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걷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창한 날씨가 오히려 피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연중 일조 시간이 가장 긴 시기가 한여름이 아니라 바로 요즘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한여름에는 오히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 A도 한여름보다는 5, 6월에 가장 많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이 자외선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는 일단 피부를 노화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백내장 그리고 황반 변성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또한 이 자외선 A는 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이 피부암 발생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또 외출할 때 선글라스와 양산을 챙기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생식기관 자궁으로부터 주기적인 출혈을 일으키는 월경. 여성에게 규칙적인 월경은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다. 하지만 반대로 무월경의 경우도 있는데 난소가 발달하지 않아서 한 번도 월경을 하지 않은 경우, 또 월경이 3회 또는 6회 이상 없는 경우가 무월경에 해당한다.
무월경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 초경 이후에 생리를 3번이나 6번 이상 안 했을 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발성 무월경, 속발성 무월경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질환이나 나이에 따라서 진단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20대 이후에는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무월경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한 번씩 건너뛰는 생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배란 없이 나타나는 생리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를 우리가 무월경이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월경이 대표 증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이 겪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질환이다. 특히 20, 30대 가임기 여성에게 있어 자궁 내막증과 함께 난임을 유발하는 고질병으로 꼽히는데 여성을 괴롭게 하는 말 못할 질환. TV 주치의 오늘은 무월경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산부인과 정인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무월경, 말 그대로 월경이 없다는 뜻일 텐데 자, 정확히 무월경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누죠. 의학적으로는 무월경이 보통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초경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1차성 무월경, 초경이 있다가 3번 주기 이상 내지는 6개월 이상의 생리가 건너뛰었을 때를 2차성 무월경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경이 없는 경우에도 저희가 2차 성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시 2차 성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진단이 됐을 때는 적절한 치료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마다 월경의 주기와 또 기간이 다른데요. 정상 월경의 범위는 어떻고 그리고 혹시 월경으로 착각할 수 있는 출현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여성들의 월경 주기를 따져보자 그러면 평균 25일에서 35일 주기가 가장 무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길게 짧게 보자면 21일, 길게는 45일까지 정상적인 월경 주기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경 주기를 가지고 있다가 생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월경 기간은 보통 4일에서 6일, 평균 5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짧을 때는 이틀, 길게는 8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양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 요구르트 작은 병 1개 정도가 한 번 주기에 생기는 월경량이라고 카운트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월경량을 카운트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루에 생리가 많은 날, 월경이 많은 날 패드가 최소한 4장에서 6장 정도 바꿀 수 있다. 그 정도 된다면 충분한 양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생리 기간의 주기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생리 기간이 8일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월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정기적인 부정출혈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경은 어떤 신호나 자극에 의해서 한 달 주기로 조절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여성 몸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호르몬의 변화가 겪게 되는데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름만큼이나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이 뇌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뇌하수체에서는 난소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러한 호르몬들은 혈류를 따라서 난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최종 부분의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자궁이 반응을 하게 되면 생리 주기를 갖게 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의 결국 최종 목표는 정상적인 임신을 하기 위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딱딱딱 맞게 떨어져야지만 정상적인 생리 주기, 월경 주기를 갖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월경이 갖는 의미가 크듯이 무월경이 보내는 신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월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무월경이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시작한 월경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과 여성 호르몬 이 두 가지를 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월경이라고 했을 때 임신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여성 호르몬이 여성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여성 호르몬이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나오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평생 여성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놓치게 되거나 새로운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1차성 무월경은 이 성숙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2차성 무월경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2차성 무월경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좀 짚어보죠. 네, 무월경에서 아까 분류했듯이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성은 초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경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현재로 봤을 때는 생리적 지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기다려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2차성 무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전신 질환 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체에서 크게 네 구분,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난소, 자궁 이 네 가지 기관이 아주 톱니바퀴 맞듯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만 생리 주기가 일정하게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뇌하수체나 아니면 시상하부, 난소 등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여기 호르몬을 만들어냈을 때 간섭을 하게 되는 호르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충분하게 나오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기를 했을 때 갑상생 기능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유집 분비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부신 호르몬 등의 문제가 생겨도 이러한 호르몬들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성으로 무월경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감기 여성에서는 가장 많은 경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호르몬 이상들이 무월경을 초래하게 되고, 무월경은 다시 여성에서 호르몬의 이상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질환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월경을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네, 무월경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들은 먼저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가임기 여성에서 무월경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임신입니다. 임신을 제외하고 다른 원인들을 찾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종괴가 확인되는지 또는 다른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호르몬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서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이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톱니바퀴 맞듯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쪽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수치를 판단해서 여성 호르몬의 레벨을 체크해보고,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소의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난소의 나이가 본인 나이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렸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생 호르몬이나 뇌하수체 호르몬, 또는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을 때는 무월경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월경이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무월경이 발생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온다면 난소의 기능에 부전이 생겼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여성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호르몬의 난소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성 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통 유방이라든가 난소 또는 자궁 내막 쪽이 호르몬에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다한 여성 호르몬 노출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월경과 함께 또 알아볼 질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어떤 질환일까요? 네. 가임기 여성에서 무월경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흔한 원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임신을 제외하고요. 가임기 여성, 특히 20대 중반에서는 5명 중에 1명꼴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난소나 부신 등의 기능적 이상, 그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무월경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경이란 한 달에 한 번 두꺼워졌던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혈액과 함께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월경이 없다 해서 모두 병은 아니지만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자궁과 난소 사이의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무월경은 질환의 증상이다. 혈액 내 유죽 분비와 관련된 프로락틴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도 월경에 이상이 생긴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생리를 안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고 가슴에도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럼 6개월 전후로 다른 약물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치료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입원한 적도 없고 약을 복용한 적도 없어요. 유즙이 분비가 될 때 혹시 두통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두통이 간혹 있긴 했는데 심하진 않아서 병원을 가본 적은 없고요. 그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도 없었습니다. 무월경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비롯해 갑상샘 기능 이상, 또 유죽 분비 호르몬 과다증, 만성 질환이나 쿠싱 증후군 등이 있다. 특정 증상이 반복해 나타난다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 환자는 일반적으로 무월경을 가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만 생각하게 되는데 유즙 분비라는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봐서 고프로락틴 혈증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고프로락틴 혈증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교정이 된다면 월경이 자연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프로락틴 호르몬은 임신이나 수유 중 발생하는 호르몬이다. 그 가운데 고프로락틴 혈증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간, 신장, 갑상샘과 같은 다른 기관과 연계된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무월경과 생리불순 등의 증상은 다양한 여성 질환이 원인이 돼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스트레스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1년에 3번 정도밖에 생리를 안 하신다고요? 네, 한 3, 4개월 주기로 하는데요. 또 언제 또 할지 잘 이렇게 주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3개월 전에 생리하실 때 생리양이나 생리통은 어떠셨어요? 생리 양이 많을 때도 있고요. 적을 때도 있고, 증상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리가 띄엄띄엄 있을 때 다른 임상 증상 같은 건 없으셨나요? 여드름이 조금 나고요. 주변 사람들이 털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총괄하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이상으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이다. 특히 여드름이 난다거나 탈모나 몸에 털이 많아지는 등 일부 피부가 어둡게 변할 수 있다. 이 환자는 무월경과 함께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는 임상적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여드름과 다모증을 주로 호소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은 특징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충분하게 밸런스를 맞춰준다면 정상적인 임상 증상의 개선 효과와 함께 다시 생리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월경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검사법으로는 초음파를 비롯해 호르몬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 뇌 CT와 MRI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호르몬제 주사요법과 호르몬제 복용으로 여성 호르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체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인체 스스로 배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본적으로 자궁과 난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의 포인트다. 무월경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양의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가 있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난소암, 또 유방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생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 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20, 3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가임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대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자궁과 난소가 보내는 건강의 이상 신호 무월경. 관심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무월경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더 나누죠. 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또 난소에 생기는 물혹,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림에 보시면 정상 난소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난포가 관찰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1, 2mm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5mm, 8mm, 제일 크게 성숙돼 있는 난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mm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난소에서는 다양한 크기 난포가 존재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다낭성 난소에서는 3mm에서 5mm 정도 사이즈의 난포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목걸이 모양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배란되는 거 없이 그리고 난소가 성숙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다낭성 난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간혹 난소에 물혹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난소에 물혹이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느 특정 형태의 물혹이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형태로 갖춰져 있고 그 안쪽에는 물성분이나 아니면 피성분, 어떤 특정한 성분으로 고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병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낭종이라는 표현이고요. 다낭성 난소는 난소 안에 난포의 형태가 정상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러한 다양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전적 요인,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 비만이라는 형태의 환경 요인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그런 형태가 나중에 다낭성 난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8명은 비만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인종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10명 중에 8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본 결과 10명 중에 6명 정도에서만 비만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마른 분들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결국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 있다는 그런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고 보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유전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인슐린 저항성,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상적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에서 식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음료를 드셨거나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러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각 조직으로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분배를 하게 됩니다. 각 조직으로 그러한 당분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췌장에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인슐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전혀 떨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고혈당의 증세가 지속되는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증가가 했지만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뇌하수체라는 호르몬을 같이 자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같이 분비가 되는데 이러한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같이 증가하게 되는 남성 호르몬 과다 생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여성들은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관측될까요? 여성들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관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관찰이 되긴 하지만 그 반대쪽 호르몬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난소에서는 배란을 못하게 되고 배란을 못하게 되면 결국 임신, 불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이 혈중에서 과도하게 분비가 됐을 때 이들이 각각의 타겟 장소에서는 각각의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됐을 때 남성 호르몬성 여드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코 아래로 해가지고 턱까지 깊은 부분에서 호르몬 영향 때문에 여드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형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M자형 탈모라고 그러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깊이 들어가는 형태의 탈모가 보이게 되거나 다모증, 보통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털이 나 있긴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털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털들은 훨씬 더 가늘고 색깔이 옅고 주변의 심부 조직들이 훨씬 더 가늘게 되죠.
남성은 반대로 베이스에서 올라오는 털이 굉장히 굵고 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단단한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여성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털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콧수염이라든가 구렛나루, 턱에서 남성형 다모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 심하게 되면 보통 여성에서도 가슴이라든가 아랫배 쪽으로 털이 더 많이 발생하는 남성형 다모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과다해져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게 어떤 질환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히 하나의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가지 이상의 질환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2가지를 우리가 딱 분류를 해보자 그러면 하나는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과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김으로써 무배란이 발생하고 무배란 발생 때문에 결국에는 불임과 무월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배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여성 호르몬 분비는 결국에는 유방암이라든가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생리 주기를 우리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이나 기분 변화, 정동 장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 것 때문에 외모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다모증, 남성형 탈모. 더 심한 경우에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처럼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아래로 베이스로 깔리는 형태의 그런 목소리 변화도 관찰이 됩니다. 하나는 인슐린 대사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당 대사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당뇨라든가 비만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심해진다면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나중에 중풍이라든가 다른 뇌출혈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건강 상태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환과 얽혀있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은 크게 3가지 주진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봤던 난소의 특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낭성 난소라는 특징적인 초음파 검사 소견을 가지고 나머지 2 증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됐을 때는 한 가지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무월경이라든가 희발월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생리가 월경을 건너뛰었을 때 무월경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희발월경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이하로 생리를 했을 때, 월경이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혈액 검사라든가 아니면 임상적 증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월경일 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무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원인 감별이 먼저 필요합니다. 월경을 일으키는 그 호르몬을 이루는 축이 있는데 그 축상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축은 정상이지만 축에 대한 간섭하는 다른 호르몬의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월경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호르몬들을 적절하게 정상 수치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의 치료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생 질환이라든가 유죽분비 호르몬 과다증, 간 질환, 콩팥 질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아니면 평소의 생활 패턴, 특히 비만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교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등이 있을 때도 역시 생리 주기를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생리를 건너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적절한 영양 섭취를 섭취하게 한다거나 체중 조절, 적당량의 운동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될 때 아무래도 호르몬 조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럴 경우에는 무월경의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짧다면 6개월이고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지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자궁 내막은 한 달에 한 번씩 버려지는, 탈락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을 제외하고 자궁 내막의 수명은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궁 내막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됐을 때는 안 좋은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궁 내막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 교정과 함께
생리 주기가 너무 오랫동안 월경을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약물을 통해서 월경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의 형태가 만약에 정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났다면 자궁 내막이 현재로서 괜찮은 형태인 건지 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구 상태는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에 자궁 내막 형태를 관찰해보고 자궁 내막 형태가 우리가 봤을 때 부적절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의 이상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타나는 질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월경이 돌아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기 난소 부전입니다. 끊임없이 한 38년 정도 쓰게 되면 결국에 폐경이 됐을 때 난소 내에는 난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 난소 내에서 난자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 난소 부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난소에 난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자연적인 폐경이 훨씬 빨리 오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호르몬 보충요법이 필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단순히 임신을 준비하는 호르몬이 아니고 여성들에 있어서 건강 상태가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반드시 남들이 폐경이 되는 나이대까지는 보충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에서 임신을 원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난소에서는 난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난자를 공여를 받아서 임신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판단이 되고 진단이 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것들에 대한 교정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시켜서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 위험성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두 번째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와 함께 배란 유도를 통해서 임신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끔 시행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예전에는 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교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무월경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O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과도한 혈당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결국에는 비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비만이라는 형태는 다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악화시켜주는 그런 악화 요인이 됩니다. 즉, 비만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관심 있게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불임 또는 조기 폐경이 올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X입니다. 산부인과 외래를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상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 중에 그런 낭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약을 만들게 되면 치료제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피임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어떤 방법으로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경구 피임약이냐 아니면 호르몬 치료제냐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경구 피임약은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하루 복용하시게 되면 보통 내일 정도면 거의 그 약효의 기간은 끝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조기 폐경을 일으키거나 불임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 1950년대로 전 세계적으로 경구 피임약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서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까지 나오는 모든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안심하고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기간 무월경이 지속되면 자궁 내막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O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호르몬이 전혀 없이 생기는 무월경이라고 한다면 자궁 내막암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자궁 내막암과 관련이 없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끊임없이 난소의 자궁 내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자극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자극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서 충분히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폐경 이후에도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갑상선 호르몬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연관이 깊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X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 자체는 무월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분이 뇌하수체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뇌하수체는 우리가 보통 7개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호르몬들이 각각의 셈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분비가 됐을 경우에는 뇌하수체 부분에서 갑상선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그다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누르면서 뇌하수체에 나오는 호르몬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누르기 때문에 이때 성성 자극 호르몬이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월경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다이어트가 급선무다. O일까요, X일까요? 저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생활 패턴 개선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중이 얼마 안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 보통 근육량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과도하게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식품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방법들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균형적인 식사를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는 패턴으로 체중을 감소하는 것이 좋지 과도하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간 질환이라든가 콩팥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정량을 적정한 기간에 감량하는 것을 저희들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월경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난소 기능 검사, 난소 나이 검사가 어떤 건가요? 네, 가끔 방송을 통해서 난소 검사를 했는데 뭐 몇 살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네. 이 난소 나이 검사,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검사일까요? 네, 이 난소 나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론 남성도 갱년기가 있긴 하지만 남성은 보통 죽기 직전까지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보통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활발히 나오다가 폐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 호르몬을 꼭 난소에서만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전체 중에 80% 정도를 난소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소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난소의 나이는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난소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적정량의 난포수가 있는지 우리가 난소에서 가지고 있는 난포수를 적정하게 카운트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카운트할 수 있는 난포의 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난포의 기능을 측정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난소의 나이를 대체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만 25세에서 50세 정도의 여성까지는 AM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호르몬을 가지고 평균 정도로 봤을 때 내 난소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난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난소가 한번 손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통 어느 정도 나이대에 속하는지 우리가 대비를 해서 보통 통계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난소 호르몬 수치도 절대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들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난자 동결 시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난자 동결 시술은 최근에 이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시행을 해서 아기를 낳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난자 동결 시술을 의학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기 난소 부전이 의심이 됐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안 있어서 난포가 다 사라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자연 임신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난포를 미리 꺼내서 얼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난포가 다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 한번 권유를 드리고, 아닌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했을 때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난소는 굉장히 그런 치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난소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난소에서 난포를 미리 동결시켜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난소의 나이가 크게 차이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난포를 동결시켜서 나중에 써먹겠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난포 동결 시술 후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임신인데 임신율이 수정체를 만들어서 동결시키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학적으로 써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제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난소의 나이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무월경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정인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빨리 아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변화나 이상이 감지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발병 연령대가 점점 다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말 못한 고민이 있진 않을지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